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간이 없다는 착각. 지은이는 이언 테일러.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에서 동기부여 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심리학자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사건의 흐름이라고 정의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물었다. 시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지루함과 바쁨이라는 두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넘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시간을 원망한다. 지루함이 오래가면 우울증의 문턱이 되고 폭식, 과음, 심할 땐 자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압박감이 오래되면 수면장애, 두통, 소화불량, 전반적인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다. 크로노포비아는 시간이 흐르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불안장애다. 이들은 시간이 자신을 앞질러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린다. 크로노포비아를 앓는 이들 중 상당수는 낮은 자존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과거에는 이 장애를 감옥신경증이라 부르기도 했다. 주로 수감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힌두교의 시간의 여신 칼리는 잘린 손과 해골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시체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났다. 이 형상들은 인류가 시간에 품어온 가장 오래된 믿음을 드러낸다. 시간은 절대적인 힘이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고리대금을 엄격히 금했다. 시간은 신의 것이며 사고팔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슬람 율법 역시 이를 리바라 부르며 지금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 은행들은 상품 가격에 미리 합의한 중간 이윤을 붙이는 무라바하 같은 방식을 통해 이자 부과 금지 규정을 피해간다. 애플이 만든 모든 기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천문대의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시간을 맞춘다. 시계가 우리의 일상용품 곳곳에 스며들면서 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재자처럼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알람 시계가 보급되기 전 영국 등지에는 수천 명의 노코 어퍼들이 고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긴 대롱으로 완두콩을 쏘아 창문을 두드리는 도구나 막대기 등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원하는 시각에 깨웠다. 창문을 두드리는 완두콩이든 알람시계든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시간표에 맞춰 사는 습관은 몸에 해롭다. 해가 지는 시각이나 우리의 생체 시계와 같은 자연의 시간에 삶을 맞출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진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할 시간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궁색한 핑계이자 허구에 가깝다. 우리는 시간을 소유한 적이 없다. 우리를 잡고 흔드는 건 오히려 시간이다. 지금의 시간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다. 그 지배를 끝내고 우리가 시간을 다스려야 한다.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머리 위의 시간이 발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다.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지구 자전에 따른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차이는 극히 미세하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보낸 1년은 해수면에서 보낸 1년보다 고작 15 마이크로초 정도 길 뿐이다. 이 효과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것이다. 영화 속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만큼 나이를 먹지 않는다. 초고속 우주 비행 덕분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간다. 가령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광속의 90% 속도로 1년을 여행한다고 상상하자. 지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사이 2년 4개월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시간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놀라울 만큼 유연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간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정말 바빠서 친구나 가족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걸까? 운동, 책 읽기, 묵혀둔 악기를 꺼내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이런 일들을 할 시간이 정말 없는 걸까? 결국 바쁘다는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다. 바쁘게 지내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생각은 불과 지난 200여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소 기묘한 지위의 상징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도 있다.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권의 많은 문화에는 폴리크로닉, 즉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태도가 깔려 있다. 이 문화권에서는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본다. 일정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대략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결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속이 몇 시간 늦어져도 대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경이나 수렵 채집 생활이 여전히 보편적인 전통 문화권에서는 모노크로닉, 즉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고 일정과 순서를 엄격히 지키는 국가와는 전혀 다른 바쁨에 대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의 카파우쿠족은 보통 이틀 연속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또 남태평양 일부 섬 지역에서는 남성이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전통이 있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일부 공동체는 주당 이틀이나 사흘간 하루 6시간만 일한다.
과거에도 더 많이 일할수록 더 성공한다라는 통념에 맞선 이들이 있었다. 자동차 산업의 거물 헨리 포드와 시리얼 제조회사 설립자 윌 키스 켈로그는 직원들이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벨상 수상자 버트런드 러셀은 일에 관한 통념을 조목조목 무너뜨리며 노동이 미덕이라는 믿음이 엄청난 해악을 낳는다라고 단언했다. 자신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이들로부터 놀라울 만큼 능숙하게 지켜낸 이들도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영국 외교관이 전쟁 전에 독일의 지도자 오토 폰 비스마르크에게 시간을 지나치게 잡아먹는 외국 사절들을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물었다고 한다.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답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소. 비서가 와서 아내가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로 비서가 들어와 비스마르크의 아내에게서 온 긴급한 전가를 전했다고 한다. 2022년 미국과 아일랜드의 여러 기업이 6개월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도입했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고무적이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피로감은 물론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직원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전체 직원의 97%가 주 4일 근무제를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참여한 거의 모든 기업이 이번 실험을 대성공으로 평가했다. 2023년 영국에서 60곳이 넘는 기업이 비슷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그중 56곳이 주 4일 근무제를 이어갔고 18곳은 아예 상시로 정착시켰다. 가장 놀라운 점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생산성이 거의 항상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줄자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을 과감히 덜어내고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며 회의는 최소화하고 집중 근무 시간을 확보하는 등 마치 시간이 더 많아진 듯 느껴지는 전략을 세웠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삶을 바꾸는데 가장 흔한 걸림돌이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다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두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정말로 바쁜 것과 바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얘기다. 문제는 바쁘다고 느끼는 것, 즉 바쁘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이 마음속 여유를 잠식하고 의미 있거나 즐거운 일을 누릴 틈을 사라지게 만든다. 윌리엄 제임스의 19세기 명저 심리학의 원리는 생리학, 심리학, 철학을 두루 아우른 12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이다. 그 책에서 그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한 문장으로 핵심을 찌른다. 흐트러진 시간 감각을 바로잡고 그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서다. 뇌는
욕망의 대상을 붙잡고 온 신경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오래 지났는데도 체감은 몇 초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의 결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간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점이다. 접근 지향적 감정을 느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회피 지향적 감정을 느끼면 시간이 늘어진다. 스카이 다이빙을 앞두고 두려움이라는 전형적인 회피 지향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자유 낙하의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같은 경험이어도 설렘과 기대 속에서 맞이한다면 그 짜릿한 몇 초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재산이나 돈에는 인색하면서도 정작 가장 인색해야 할 대상인 시간은 너무도 쉽게 허비한다. 세네카.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쉬는 건 분명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3시간째 소파에 파묻혀 멍하니 있는 건 얘기가 다르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거나 OTT 홈 화면을 끝없이 스크롤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거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시간의 명백한 신호다. 많은 사람이 파킨슨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채우도록 늘어난다라는 말이다. 원래는 1시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일도 2시간을 배정하면 이상하게도 2시간을 다 쓰게 된다. 이 법칙을 거꾸로 활용하면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다. 회의를 원래 1시간으로 잡아뒀다면 다음에는 30분만 배정하라. 불필요한 말이 줄고 할 일은 똑같이 끝낼 수 있다. 헬스장에서 1시간을 운동하기로 했다면 이번엔 45분만 해보라. 운동도 마찬가지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감각은 결국 내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시간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은 고대 종교와 신화, 전설 속에서 반복되는 핵심 주제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서 속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다. 현대에도 할리우드는 인간이 성, 돈, 지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즐겨 다루었다. 산업은 빛의 속도로 진화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구석기 시대의 설계도를 붙잡고 있다. 이 극심한 속도의 차이가 오늘날 우리의 번아웃, 각종 질병,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근본 원인이다. 바로 이 생물학과 환경의 엇박자 때문에 의지만 붙잡고 버티는 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먼 조상들, 수백만 년 전의 영장류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 삶의 방식은 단순했지만 동시에 험난했다. 대부분의 선택은 오직 몇 가지의 기본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인간 뇌의 일부인 변연계가 발달했다. 이 영역은 먹고 짝짓기하고 더 큰 동물로부터 달아나는 데 탁월했을 뿐 다른 기능은 거의 없었다.
변연계의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보일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쾌감을 불러오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보상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의지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혹을 뿌리칠 필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먹었다. 조상들은 차츰 본능을 누르고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갔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목표를 위해 유혹을 참아내는 힘, 그것이 의지력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다. 뇌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영역을 발달시켰는데 바로 전두엽 피질이다. 전두엽은 욕망을 다스리고 충동을 억제하며 눈앞의 유혹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선택을 조율하는 뇌의 핵심 장치가 되었다. 인간의 전두엽은 사고와 판단, 계획과 충동 억제 같은 고차원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를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분짓는 뇌의 핵심이 되었다. 사실 인간과 다른 영장류를 구분짓는 핵심적인 심리 차이는 의지를 발휘하고 본능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의지력이 생겨난 덕분에 조상들은 눈앞의 욕구를 참아내고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당장의 욕구와 먼 미래의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억지로 참고 있을 때 본능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는데 그 표정이야말로 의지력이 남기는 부정적 감정의 흔적이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외면하는 그림자 같은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공격성, 부정직함, 이기심, 탐욕, 질투심처럼 누구나 지니고 있으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면들이다. 그렇기에 심리치료는 어떤 이들에게 매우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자기 기만이 벗겨지면서 감추고 싶었던 특질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은 타인을 속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된다. 스스로 거짓말을 믿어버리면 말투와 태도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오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까지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자기 기만은 우리 삶 곳곳에서 가장 선한 의지를 무너뜨리곤 한다. 누군가는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또 누군가는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대개는 착각에 가깝다. 정작 다가올 미래에 자신이 어떤 상태일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선거 때마다 공공보건에 수십억 원을 쓰겠다고 공약을 걸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면 전쟁과 같은 예상 못한 상황을 핑계로 슬그머니 약속을 접는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정말 예상 불가능했을까? 마찬가지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팬데믹이 매년 일어날 확률은 50분의 1 정도다.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팬데믹 같은 사태에 최소한 일부라도 대비해 두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아주 먼 옛날 먹을거리를 발견했을 때 당장 멈춰서 적은 양이라도 먹을지 아니면 더 큰 먹잇감을 찾아 계속 나아갈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 생존이 최우선이었던 그 시절에는 당연히 전자의 선택이 더 유리했다. 선사시대에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란 지나치게 위험한 도박이었고 현재를 선택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뇌는 여전히 과거의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유난히 서툴다. 나중이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앞의 이득에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그리스 신화적 서사시 오디세이아. 2700년 전에 쓰인 이 방대한 장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읽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오디세이아는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의 10년에 걸친 여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 서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은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의 조우일 것이다. 세이렌은 황홀한 목소리와 노래로 뱃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배를 위험한 바위 절벽으로 이끌었고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오디세우스는 여신 키르케에게서 세이렌의 존재를 미리 전해 듣고 유혹을 뿌리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교묘하게도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게 했고 자신은 배의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어놓고 아무리 유혹에 흔들리더라도 몸을 풀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마침내 배가 세이렌의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노랫소리가 너무도 매혹적이어서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충직한 부하들은 오히려 밧줄을 더 단단히 조여 그를 붙들어 두었다. 그 치밀한 계략 덕분에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신화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미래의 환경은 완벽할 리 없고 예상치 못한 걸림돌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을 묶어두는 오디세우스식 계약이다. 러닝을 하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뛰기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 길모퉁이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가 있다면 러닝 약속을 어기기 쉽지 않다. 미리 비용을 내고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신청하는 것도 훌륭한 오디세우스식 계약이 된다. 사람들은 돈을 내고도 참석하지 않아서 낭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때 어떤 기분일지 예측하는데 참으로 서툴다.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은 대개 과소평가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짧게 잡는다.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흔들릴 자신을 알았기에
스스로 계획을 지켜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을 단단히 묶어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버킷리스트에 올려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서둘러 끝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의 기억은 마지막 순간을 기준으로 전체 경험을 다시 쓰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검사가 끝난 뒤 내시경을 곧바로 빼지 않고 3분 정도 그냥 두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회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고통의 총량보다 중요한 건 마무리가 어떻게 기억되느냐고 그 한 장면이 전체 경험의 인상을 바꿔놓는다. 비록 검사가 조금 더 길어졌더라도 끝이 덜 힘겹게 마무리되면 경험 전체가 훨씬 부드럽게 남는 것이다. 인간은 보통 경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경험의 마지막 부분에 지나치게 끌리는 습성은 삶 곳곳에서 드러나고 때론 그 영향이 썩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느 정부든 경제 성과가 유권자의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영국의 전 총리 해럴드 윌슨은 총선에서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고 또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는 경제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유권자들은 임기 전체의 경제 성과를 보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선거 직전의 경기 상황이다. 결국 집권 기간 내내의 성과보다 임기 말의 분위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2000년 미국 대선을 분석한 결과 만약 유권자들이 임기 마지막 몇 달이 아니라 전체 임기의 경제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대통령 자리는 조지 W. 부시가 아닌 엘 고어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들이 전체가 아니라 끝만 보고 판단하는 편향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는 의미다. 행동경제학을 개척한 인지심리학자이자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보다 쉬운 질문으로 바꿔 답하곤 한다. 기억을 되살릴 때 뇌는 마지막 순간을 마치 전체 경험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긴다. 마지막 순간에 느낀 감정이 전체 기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광고 전체를 기억하기보다 마지막 장면에서 받은 인상으로 평가를 내린다. 정치인들은 대중이 가장 최근의 일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임기 전체가 아니라 선거 직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힘을 쏟는다. 경제 성장을 부각하거나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정책을 마지막 해에 쏟아내는 시기다. 반대로 임기 초반에는 인기 없는 정책이나 반발을 살 만한 조치들을 미리 시행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계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낸 지도자보다 선거 직전에 보여주기식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정치인을 선택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남긴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뇌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낯선 환경이나 상황을 탐험하는 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길이었다. 그래서 새로움은 곧 생존과 연결되었고 조상들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 탐험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움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도파민은 뇌가 주는 일종의 보상 신호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같은 행동을 또 하게끔 이끈다. 특히 새로운 경험은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해 강렬한 감정의 순간을 만들어낸다. 같은 자극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뇌는 습관화라는 과정을 거친다. 익숙해진 대상에서는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령 어떤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감정을 흔든다. 하지만 그 방에 날마다 들어가다 보면 같은 향도 점차 무심하게 스쳐 지나간다. 냄새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뇌의 반응은 점점 옅어진다. 도파민 분비는 줄어들고 감정의 파동 또한 잔잔해진다. 새로운 경험은 시간의 흐름마저 달라 보이게 만든다. 똑같은 길이의 사건이라도 낯선 순간은 평범한 순간보다 길게 늘어진 듯 느껴지는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아스팔트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은 낯설고 충격적인 경험이었기에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들 역시 충돌 순간이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고 말하곤 한다.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시간이 유난히 더디게 흐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 시절은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길고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이다. 새로움은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든 감정이다. 임상심리학은 지나친 새로움의 추구가 불필요한 무모함이나 정신적 불안을 불러올 수 있음을 오래전부터 보여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대단한 모험이 아니라 시선을 살짝 틀어 다른 풍경을 바라보는 일에 가깝다. 익숙한 카페로 가는 길을 바꾸거나 달리기 코스를 달리 해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낯설게 빛나고 마음에는 잔잔한 파문처럼 작은 활력이 번져간다. 새로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곧바로 낯선 경험이 될 수 있다. 많은 과학적 연구에서는 새로움에 마음을 열려는 태도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마음챙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결국 뇌가 가장 자주 꺼내보는 것은 경험의 끝이다. 힘들지만 가치 있는 활동을 오래 이어가려면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된 운동도
마지막에 즐거운 요소를 곁들이면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가게에서는 손님이 떠날 때 작은 시식 혹은 샘플을 건네거나 문 앞에서 환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자는 다음의 속담으로 널리 회자되는 구절을 도덕경에 처음 남긴 인물로 전해진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의 가르침은 기본적인 물리 원리와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이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가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미 운동 중이라면 그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을 뜻한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의 벽은 낮아지고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훨씬 줄어든다. 동기적 관성을 이해하면 새로운 취미나 프로젝트 혹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힘을 쏟아내는데 유난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가능한 한 힘을 덜 들이는 쪽을 선택하도록 편향되었다. 결국 우리는 행동을 고를 때 본능적으로 가장 적은 노력이 드는 길을 택한다. 이 성향은 신체적 활동뿐 아니라 정신적 활동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몸을 단련하고 책을 쓰는 일처럼 야심찬 목표에는 막대한 노력이 따른다. 그런데 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능한 한 노력을 피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동기적 관성과 노력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해서 큰 꿈을 꾸기를 멈출 필요는 없다. 오히려 크고 도전적인 목표는 마음을 뛰게 하고 지루함을 덜어주며 제자리 걸음을 막아준다. 배우고 싶다는 열망, 세상을 탐구하려는 호기심,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힘은 결국 높이 세운 목표에서 시작된다. 동기적 관성을 넘어서려면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크고 거창한 목표를 아주 작은 단기 목표로 쪼개는 게 효과적이다. 운동에 막 입문한 사람이 5km 달리기를 장기 목표로 세운다고 하자. 가장 현명한 첫걸음은 단순하다. 러닝화를 신고 문 밖으로 나서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작아야 비로소 관성을 누르고 움직일 수 있다. 과학적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체중 감량 목표를 크게 잡은 사람보다 오히려 소박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난다. 거대한 성취는 믿기 힘들 만큼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성공적인 사업을 키워가고 싶다면 첫 목표를 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현명한 출발은 사업 계획서 템플릿을 내려받는 것이다. 책을 쓰고 싶다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문장을 쓰는 것부터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작은 목표는 확실한 성공의 약속이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조차 좋은 벗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장폴 사르트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사실 문명의 뿌리이기도 하다. 언어가 생겨난 것도 소셜미디어가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칙에 가려진 또 다른 사실이 있다. 반대 또한 성립한다는 점이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코끼리가 있다면 끝없이 펼쳐진 툰드라를 홀로 헤매는 북극곰도 있다. 우두머리 수컷의 털을 고르며 함께 어울리는 침팬지가 있는가 하면 그늘 속에 홀로 숨어 지내는 뱀도 있다. 고독을 찾아 나선 이들의 사례는 인류의 역사 곳곳에 새겨져 있다. 종교적 전통만 살펴봐도 무함마드는 사색을 위해 자주 동굴에 몸을 의탁했고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머물렀다. 모세는 늘 공동체의 진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고독을 누렸으며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 또한 세속을 등지고 은둔한 인물로 기억된다. 도가는 고독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성품을 길러내고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유교의 한 기둥인 신독 또한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수련의 가치를 강조한다. 불교 역시 출가와 함께하는 고독의 삶이 필요하며 이는 선정에 도달하기 위한 길로 여겨진다. 예술, 기업, 정치의 거인들 또한 고독의 힘을 찾아 나서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넬슨 만델라 또한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지혜의 한 구절을 남겼다. 감방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곳이다.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솔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릇된 것은 고치며 선한 것은 키워낼 기회를 안겨준다. 오토 랑크는 프로이트의 내밀한 집단에서 아마 가장 헌신적인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회의 서기였고 여러 정신분석 저널의 편집인이었으며 프로이트가 세운 출판사의 전무이사이자 스스로도 다작하는 학자이며 치료사였다. 그러나 이전의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랑크 역시 프로이트의 교리와 어긋나는 자신의 사상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부의 모함과 중상이 이어졌다. 프로이트와 그의 동조자들은 심리학이 반드시 생물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병들면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 생물학적으로 더 잘 기능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랑크는 단호히 맞섰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아프다거나 건강하다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았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료들로부터 받은 대우 또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었다. 랑크는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사회적 관계가 질병 발생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았다. 심리적 고통은 고쳐야 할 내부 결함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가 개인의 창조적 충동과 고유한 기질을 꺾어 놓을 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참된 자기다움을 되찾으려면
고독이 필요하다. 랑크는 모든 인간 안에 자기라는 존재를 스스로 빚어내려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무작위적인 생각들이야말로 내면을 성장하게 하고 그 윤곽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무렵 랑크는 프로이트와 그 측근들에 밀려 학계에서 사실상 외톨이가 되었다. 랑크의 사상은 시대를 훌쩍 앞서 있었고 프로이트는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데 천재적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에 와서는 랑크의 생각이 여러 심리학 분야를 떠받치는 핵심 토대가 되었다. 우리의 정신은 사회적 과업과 끝없는 대화 속에 묶여 있을 때 미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을 헤쳐 자유롭게 흘려보낼 때 생각의 대부분은 미래로 향한다. 현재에 머무는 경우는 훨씬 적으며 과거를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 고독의 시간은 다른 모습의 나, 앞으로 될 나를 상상하고 시험해보는 무대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마주할수록 나는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층 더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다. 우리는 고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우리가 살지 않은 삶인 경우가 많다. 오스카 와일드. 다음의 철학적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보라.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대답이 예라면 지금의 삶에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오라면 그 어긋남이 마음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심리적 어려움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이 충돌할 때 생긴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의 사유 대상이었고 과학의 영역에서도 탐구되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발판이 된 것은 두 인물의 사상과 연구였다. 첫 번째 인물은 에릭 홈부르거라는 소년에서 출발했다.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름을 에릭 에릭슨으로 바꾸었다. 에릭슨은 정체성이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끊임없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는 정체성의 위기가 충격적인 경험일 수는 있어도 동시에 심리적 성장을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정체성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가는 윌리엄 제임스다. 제임스는 정체성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가치와 신념 같은 내면의 핵심을 담은 영적 자아.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자아. 셋째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신체와 관련된 물질적 자아이다. 제임스는 이 가운데 영적 자아가 정체성의 바탕이 되어 다른 자아들과 행동을 이끈다고 보았다. 훗날 뇌과학 연구는 정체성의 다양한 측면이 실제로 신경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우리를 규정하는 힘은 평생 붙들고 가려는 근본적인 목표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비슷한 이들과 연결되고자 한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다. 미국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종말론 집단에 잠입해 1955년 12월 21일에 세상이 끝날 거라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지켜봤다. 예언이 틀렸는데도 가장 열성적인 신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신이 지구를 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며칠 뒤 이 집단은 새로운 예언을 내놨다. 페스팅거는 정체성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정체성을 이루는 깊이 자리한 신념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면 심리적 불편이 뒤따른다고 이론화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행동을 정체성에 맞추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정체성과 어긋나는 행동은 결국 정체성에 맞게 수정되곤 한다. 정체성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작은 독재자다. 예를 들어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행동은 그 정체성과 충돌한다. 그러면 뇌는 행동을 바꾸라고 신호를 보내며 다시 게으른 나에 맞추려 한다. 여러분의 뇌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찾고 이건 내가 아닌데 싶은 행동과 생각을 바로잡으려 한다. 누군가가 친절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말해주라. 반대로 누군가를 모욕적인 말로 부른다면 놀랍게도 그는 그 말에 걸맞은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하게 이렇게 썼다.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곧 그에게 어떤 행동을 권하는 것과 다름없다. 햄릿은 결코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묻지 않았다.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까지 시간이 없다는 착각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독특합니다. 제목만 보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인데 그것보다는 동기부여와 생산성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특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책의 맨 마지막에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117개의 요약문으로 정리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챕터가 끝나면 그 챕터의 핵심 요약을 해놓은 책들은 종종 보았지만 책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책은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낭독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책을 직접 보시게 되면 그 요약 부분이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게으른 자의 적이고 부지런한 자의 하인입니다. 게으름은 게으를수록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시간처럼 충직한 하인도 없습니다. 사실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꿈이나 목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라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 책의 말미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시간을 알뜰하게 쓴다면 그가 시간을 잘 쓰면 잘 쓸수록 세상 전체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 특히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저 그 일이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면 그것은 운동보다 다른 일에 내가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은 각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든지 그것이 범죄나 비인간적인 나쁜 행동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걸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 소설 중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 우주와 자연과 많은 동식물과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내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나 혼자 일하고 얼마든지 중간에 사업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태만하게 운영해서 망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돈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업체에 가족과 친척들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폐업을 하거나 태만하게 운영해서 사업이 망한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태어나거나 자기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그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양가의 조부모님들도 있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따져 올라가면 수천 수만 세대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어떤가요? 누구도 자기 살을 먹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동식물과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받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지구로부터, 더 크게는 우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죠. 내 인생은 분명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망가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해준 수많은 다른 존재들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잘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한껏 꽃피우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좋고 이 세상에도 유익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공들여 쓴 흔적이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 단어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심리를 꼽겠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인생의 정말 많은 분야에서 보이지 않게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심리의 영향을 오히려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의 눈이 너무 커다란 것이나 너무 작은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거의 모든 비밀은 인간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온라인 줌 수업으로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실 수 있는 기본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투입되는 시간과 금전 대비 매우 유익한 교육 과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